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어느 합숙 캠프의 라커룸.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인 그 비좁은 공간에 갑자기 낯선 향기가 퍼졌습니다. 멕시코 출신 미드필더 하비에르가 은박지에 둘둘 말린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전자레인지에서 꺼내 한입 베어문 순간이었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 김이 구워진 향,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라커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운동 가방을 정리하던 동료 선수들이 하나둘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라커룸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국가대표팀 전속 스포츠 영양사로서 선수들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반드시 제 손을 거쳐야 한다는 철칙을 지켜온 사람이었거든요. 경기 전 탄수화물 섭취량, 단백질 비율, 수분 공급 시점까지 그램 단위로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허락도 없이 선수들이 그 정체불명의 음식 앞에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한 명이 묻더군요. 그거 도대체 뭐야? 또 한 명이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나도 한 입만 줘.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고작 검은 종이에만 밥 한 줄이 뭐라고 저렇게들 난리인가. 저는 그것이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흔하디 흔한 길거리 간식일 뿐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선수의 몸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음식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줄의 밥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단 2주 만에 100만 줄이 팔려나가고 한 나라의 식탁 풍경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라커룸을 빠져나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때의 유행이겠지. 며칠 지나면 선수들도 다시 제가 짜놓은 식단으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켜온 신념 하나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으니까요. 평범하기 짝이 없어 보이던 밥 한 줄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을까요? 그리고 음식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저를 어떻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벤투리.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나 자란 올해로 영양사 경력 15년 차의 남자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가 자란 식탁을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저희 집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직접 반죽한 생면이 매일 아침 빨랫줄처럼 널려 있었고 토마토 소스는 최소 4시간을 약한 불에 졸여야 비로소 식탁에 오를 자격을 얻었습니다. 음식이란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 부엌에서 배웠습니다. 저희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부심이고 정체성이며 거의 종교에 가까운 것이죠. 파스타면 하나를 삶는 시간조차 1초를 다투고 올리브유는 어느 지방의 어느 압착 방식인지를 따집니다. 식당에서 누군가 카푸치노를 오후에 주문하면 우리는 속으로 혀를 찰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음식에 관한 한 세상의 기준이 곧 우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자부심을 뼛속까지 새기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에 관한 한 세상 누구보다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리노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프로축구단의 의무팀 산하에서 영양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한 뒤로는 그 까다로움이 거의 결벽에 가까워졌죠. 저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체지방률과 근육량, 경기 당일의 컨디션까지 계산해 식단을 짭니다. 경기 사흘 전부터는 탄수화물을 서서히 늘려 근육에 글리코겐을 채우고 경기 당일 아침에는 소화가 빠른 흰쌀과 잘 익은 바나나를 정해진 그램수만큼 제공합니다. 반 1g의 오차도 저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선수의 몸은 덤은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검증되지 않은 연료를 함부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 영양 성분표가 없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에서 파는 듯한 가벼운 음식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선수들이 몰래 사 먹는 햄버거나 탄산음료를 적발할 때면 마치 미수범을 잡은 형사처럼 단호하게 압수했고요. 동료들은 그런 저를 두고 부엌의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실제로 저는 캠프에 도착한 첫날부터 주방을 통째로 점검했습니다.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하나하나 꺼내 원산지를 확인했고 조미료의 나트륨 함량을 일일이 측정했습니다. 선수들이 즐겨 먹던 가공소스 몇 가지는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했고요. 한 베테랑 요리사가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몸은 그들의 자산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자산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식단표밖에 그 어떤 음식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음식에 엄격해진 데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력 초창기에 한 유망주 선수가 검증되지 않은 보충제를 몰래 먹고 중요한 경기 전날 심한 복통으로 쓰러진 일이었죠. 그 선수는 끝내 그 대회에 나서지 못했고 저는 영양 책임자로서
깊은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이 제 선수들의 몸에 들어가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이 15년간 저를 부엌의 독재자로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정체불명의 김말이 밥이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 너머의 무언가였던 셈입니다. 그런 제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한 국가대표팀의 영양자문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식단을 총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더없이 명예로운 자리였고 동시에 제 원칙을 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푼 마음으로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라커룸에서 은박지에 쌓인 그 밥 한 줄과 마주쳤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물리치료 스태프로 일하는 재미교포 2세 청년 김도윤을 식당 한쪽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도윤은 한국계 부모 밑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란 친구로 선수들 사이에서 두루 인기가 많은 밝은 성격의 청년이었죠. 마침 그가 라커룸의 소동을 옆에서 지켜본 모양이라 그 정체불명의 음식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도윤, 아까 하비에르가 먹던 그 까만 거? 그게 도대체 뭔가? 제가 묻자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김밥이에요, 영양사님. 한국 음식, 김밥이라. 저는 그 낯선 단어를 입속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도윤은 신이 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진짜 난리 났던 그 김밥이거든요. 마트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요.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마트에서 없어서 못 판다. 밥에 채소 몇 개 넣고 김으로만 음식이 말이죠. 도윤, 그건 그냥 간식이야. 선수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고. 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의 정체를 안 순간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아시아의 길거리, 김말이 밥. 제가 평생 경계해온 바로 그 범주의 음식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양사님, 그거 생각보다 균형이 잘 잡힌 음식이에요. 밥이랑 채소랑 단백질이 한 줄에 다 들어있어서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도윤, 자네 마음은 알겠는데 내 식단표에 그런 출처불명의 간식이 들어올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선수들은 검증된 음식만 먹어. 제 말투는 단호했고 도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윤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코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김으로만 밥이라는 음식은 일본의 초밥과 비슷한 무언가일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그런데 초밥조차 저는 선수 식단에 잘 넣지 않습니다. 날생선의 위생 문제, 식초에 절인 밥의 소화 부담을 일일이 따지면 결국 제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하물며 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말이 밥이라니. 제 머릿속에서 그것은 이미 자격 미달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분류가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도윤, 내가 15년간 수백 명의 선수를 관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유행하는 음식치고 진짜 좋은 음식은 거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다 마케팅이 끼어 있는 법이거든. 도윤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제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제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날의 식단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라커룸에서 본 그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제가 그토록 공들여 짠 단백질 쉐이크와 회복 식단을 두고서 고작 김밥 한 줄에 그렇게 눈을 빛내던 모습이요. 저는 그 장면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라고, 며칠이면 가라앉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는 그날 식단 기록을 마치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라커룸에서 맡았던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자꾸만 코끝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분명 무시했는데, 분명 자격 미달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어째서인지 그 향기만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낯선 냄새에 대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애써 정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캠프 안에서 김밥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심지어 회복실에서까지. 선수들은 335 모이면 하비에르가 어디서 그 김밥을 구했는지를 물었고 자기들도 좀 먹어보고 싶다며 입맛을 다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굳게 지켜온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날 아침 훈련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던 두 선수가 저를 발견하더니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양사님, 혹시 그 한국 김밥 우리 식단에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검증되지 않은 음식이야. 그러자 한 선수가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근데 영양사님, 그거 고기가 안 들어가서 오히려 속이 편하던데요? 채소도 많고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기가 안 들어간 김밥이라. 그런데도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했던 도윤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차피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냉동식품일 뿐이라고 단정 지으면서요. 저는 노트에 그날의 일을 짧게 적어두었습니다. 선수들이 정체불명의 한국 음식에 과도한 관심을 보인 식단 통제의 주의 요마. 그렇게 한 줄을 적고 펜을 내려놓으면서도 저는 이 메모가 훗날 얼마나 우습게 느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소동 하나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서늘함의 정체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권위에 대한 작은 도전쯤으로만 여겼으니까요. 15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이 그 작은 밥 한 줄 앞에서 서서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제 입으로 직접 그 김밥을 베어 물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캠프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 한쪽 끝에서 갑자기 웃음소리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하비에르가 또 그 은박지 꾸러미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한 줄이 아니라 무려 5줄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어렵게 구했다며 하비에르는 그것을 동료 선수들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주위로 선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제 식단을 군말 없이 따르던 주전 공격수도, 늘 식이관리에 예민하던 골키퍼도 모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받아든 선수들의 표정은 제가 15년간 단백질 쉐이크를 건넸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사탕을 맛본 것 같은 순수한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저는 식판을 내려놓고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비에르가 김밥을 손가락 2마디 길이로 자르자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밥을 검은 김이 감싸고 그 안에 노란 단무지와 주황색 당근, 초록 시금치, 그리고 갈색 우엉이 동그랗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모자이크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영양사로서 그 단면의 색구성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탄수화물과 채소가 한눈에 보기 좋게 배열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인상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보기 좋다고 다 좋은 음식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면서요. 저는 식판을 든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공들여 설계한 회복 식단은 식판 위에서 그대로 식어가는데 선수들은 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밥 한 조각에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다니. 명치 끝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복실에서 저는 우연히 두 선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선수가 말하더군요. 아까 그 김밥 진짜 물건이야. 점심 먹고 나서 훈련했는데 속이 하나도 안 더부룩하더라고. 다른 선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치? 보통 밥 먹고 뛰면 무거운데 그건 가볍게 쑥 들어가더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가볍게 들어간다. 그건 제가 선수 식단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식단 회의에서 슬쩍 김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선수들이 한국 김밥인가 하는 걸 자꾸 찾던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의무팀 닥터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저도 봤어요. 채소랑 밥이 적당히 들어가서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요. 선수들이 좋아하면 한번 검토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에 발끈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영양 성분표도 없고요. 닥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마르코, 당신이 직접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직접 알아보라. 15년 경력의 영양사인 제가 고작 김밥 하나를 두고 선수들과 동료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보죠. 그 김밥인지 뭔지가 정말 선수 음식으로 적합한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검증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그 김밥의 허점을 찾아내 제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할 작정이었죠.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그 김밥의 정체를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냉동김밥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미국의 큰 방송사가 이 김밥을 두고 뉴스를 내보냈고 유명 일간지까지 완판 소식을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한낱 냉동식품이 어떻게 이런 주목을 받는단 말인가. 저는 그 기사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어차피 과정된 화제몰이일 거라고 단정 지으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김밥을 구하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도윤에게 부탁해 캠프 근처의 대형마트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냉동김밥이 있느냐고 직원에게 물었더니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그 김밥이요? 들어오는 족족 다 팔려서 지금 매대가 텅 비었어요. 다음 입고가 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한낱 냉동식품 하나를 두고 이렇게 곤란해하다니요. 직원이 안내해준 냉동식품 코너로 가보니 정말로 그 자리만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냉동식품들은 가득 쌓여 있는데 유독 한국 김밥 칸만 텅 빈 채 가격표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한 줄에 3달러 99센트. 미국 현지에서 파는 일반 김밥이 7달러에서 12달러 사이인 걸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빈 매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 팔립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트럭으로 들어오면 그날 오후면 거의 다 나가요. 어떤 손님은 3박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10개씩 사가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사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10개라니.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인단 말인가? 제 머릿속에서는 의문과 오기가 뒤엉켜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매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옆을 지나던 한 미국인 손님이 저처럼 빈칸을 보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또 품절이네. 벌써 3번째야. 그러고는 아쉬운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이, 그것도 한국과 아무 연고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손님이 한국 김밥 하나를 사지 못해 저렇게 실망하다니. 제가 알던 음식의 세계가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양사님, 이거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김밥 좀 그만 사가라고 하소연하는 글까지 올라와요. 매일 마트에 가는데 갈 때마다 품절이래요.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사람들이 식료품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안달한다니.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빈손으로 캠프에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에게 물었죠. 도윤, 솔직히 말해봐.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음식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휩쓸리는 유행인가?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염양사님, 처음엔 저도 유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었으면 진작 사라졌겠죠. 저는 그 말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덧붙였습니다. 염양사님, 사실 이 김밥이 처음부터 인기였던 건 아니래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김밥을 잘 몰랐대요. 스시롤만 알았지. 그런데 어떤 영상 하나가 퍼지면서 갑자기 다들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상 하나로 한 나라의 식문화가 움직였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도윤은 신호 대기 중에 휴대폰을 꺼내 그 영상을 찾아 보여주려 했지만 마침 신호가 바뀌어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의 정체가 못내 궁금해졌습니다. 캠프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검증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는데 정작 그 음식을 손에 넣는 것조차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니.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끝이 까끌거렸습니다. 제가 평생 우습게 보아온 그 김밥 한 줄이 어느새 저로서는 쉽게 구할 수조차 없는 귀한 물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음시하며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면, 만약 선수들이 옳고 내가 틀린 거라면,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저는 황급히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내가 15년간 쌓아온 기준이 틀렸을 리 없다고 대내면서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그 질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는 빈매대의 모습과 김밥을 받아든 선수들의 환한 얼굴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두 장면 사이에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로서 1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식품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정체를 종잡을 수 없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로도 어떤 성분표로도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 한 줄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같았죠. 이튿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그 김밥을 손에 넣어 직접 먹어보고 영양사로서 철저히 분석해보기로 한 겁니다. 도윤에게 수소문을 부탁했고 그는 한인마트와 온라인 주문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김밥의 정체를 파헤쳐 제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입이 제 15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김밥을 구해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1시간 거리에 있는 한인마트를 2군데나 돌아 겨우 3줄을 손에 넣었다며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은밥 포장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양사님,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마지막 남은 거였거든요. 저는 그 포장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포장지에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 발음 그대로 김밥이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국식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김말이라는 설명이 작게 붙어 있었고요. 저는 그 이름이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해외에 수출되는 음식은 현지인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기 마련인데 이 김밥은 자기 이름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나는 나일 뿐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듯했죠. 저는 그 이름 하나에서 묘한 자부심을 일궈냈습니다. 보통 음식이 낯선 나라로 건너갈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이름을 바꾸거나 이미 알려진 비슷한 음식에 빗대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만두를 중국식 이름이나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김밥은 달랐습니다. 코리안 스시 같은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고 김밥은 김밥이라며 한국어 발음 그대로를 포장지에 새겨넣은 겁니다. 저는 영양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음식 애호가로서 그 당당함에 잔잔한 감탄을 느꼈습니다. 저는 포장을 뜯기 전에 먼저 영양사로서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제품 뒷면의 정보를 꼼꼼히 살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김밥에는 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햄도, 소고기도, 달걀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한국식 두부인 유부와 우엉이라는 뿌리채소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단백질원으로 동물성 재료를 빼고 식물성으로만 구성하다니. 의도된 설계인가? 아니면 그저 사정이 있었던 건가? 도윤이 옆에서 설명을 보탰습니다. 영양사님, 그거 원래는 고기를 넣고 싶어도 못 넣은 거래요. 미국에 고기를 수출하려면 통관 절차가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고기 대신 유부랑 우엉을 넣었는데 그게 오히려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에서 채식하는 사람들, 건강식 찾는 사람들한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저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약을 기회로 바꿨다는 거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찾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양사님, 이게 더 신기한 건요. 이 김밥을 만드는 회사가 원래 엄청 큰 대기업이 아니래요. 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대요. 저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서울이 아니라 구미라는 지방도시에 있는 회사래요. 저는 그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방회사의 냉동김밥 한 줄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인의 식탁을 점령했단 말인가. 마침내 저는 포장을 뜯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대우자, 그 라크룸에서 처음 맡았던 고소한 참기름 향이 제 좁은 숙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간 제 코끝을 맴돌던 바로 그 냄새였죠. 저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제 원칙을 깨고 마침내 그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제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첫 한 입을 베어 물기 전에 잠깐 동안 제 손에 들린 김밥 조각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김 위로 윤기가 살짝 돌았고 데워진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15년 영양사 인생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식단표밖의 음식을 제 입에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입은 단순히 김밥 하나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세운 철벽 같은 원칙에 처음으로 작은 구멍을 내는 일이었던 셈입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침내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고슬고슬한 밥알, 아삭하게 씹히는 당근과 우엉, 부드러운 유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김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풍미. 어느 하나가 튀지 않고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야. 저는 한 입을 더 베어 물며 김의 식감에 주목했습니다. 보통 냉동식품을 데우면 재료가 눅눅해지거나 물기가 흥건해지기 마련인데 이 김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알은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흩어지지 않았고 김은 눅눅하지 않게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로서 저는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이런 식감을 냉동 상태에서 유지하려면 단순히 얼리고 녹이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그 한 줄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한 줄의 영양 구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탄수화물이자 에너지원, 유부는 식물성 단백질, 당근과 시금치, 우엉은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힘은 미네랄과 요오드의 보고. 그러니까 이 작은 한 줄 안에 한 끼 식사에 필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채소가 완벽한 균형으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우엉이라는 재료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좀처럼 식탁에 오르지 않는 뿌리 채소였거든요. 한 가닥을 따로 집어 씹어보니 아삭하면서도 은근히 단맛이 돌고 특유의 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김밥이 단순히 고기를 못 넣어서 채소로 때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엉의 식이섬유, 유부의 단백질, 당근의 비타민이 서로의 부족함을 정확히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생태계처럼 말이죠. 저는 영양사로서 이렇게까지 영리하게 짜인 식물성 구성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열어 이 김밥의 영양 정보를 다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줄을 다 먹어도 열량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 포만감은 충분했습니다. 지방 함량은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했습니다. 게다가 고기가 없으니 소화 부담도 적었죠. 선수들이 점심에 먹고도 속이 가볍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복잡한 계산과 보충제로 맞추려 했던 균형을 이 한 줄의 김밥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선수들에게 완벽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와 비타민제, 그리고 정밀하게 계량된 식단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의 김밥은 알약 하나에 보충제 한 스푼 없이도 그 균형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재료들만으로 말이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불러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도윤, 이거 정말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 맞나? 너무 잘 만들어졌어. 도윤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영양사님. 한 줄에 4달러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4달러. 우리 돈으로 5,000원 남짓. 그 가격에 이런 균형 잡힌 한 끼라니. 제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던 회복식 한 끼의 단가를 떠올리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문득 저는 제가 평소 선수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음식은 비싸고 좋은 영양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제 15년 신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4달러짜리 김밥은 그 신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값싸고 간편하고 게다가 균형까지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순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이렇게 손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영양사로서 자존심이 강했던 저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입안에 남은 그 고소한 여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5년간 저는 좋은 음식이란 복잡하고 정교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기 짝이 없는 김밥 한 줄이 제 모든 믿음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은 어쩌면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캠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남겨둔 김밥 한 줄을 다시 꺼내 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죠.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 단면을 보니 채소들이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것처럼 일정한 두께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당근은 놀라울 만큼 얇고 균일하게 채 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면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야. 누군가 이 한 줄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 저는 단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도윤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근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몇 밀리미터로 채를 썰어야 가장 맛있는지 수없이 시험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지금 이 단면을 직접 보고 나니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당근 한 조각의 두께까지 고민했다는 것은 이 김밥을 만든 사람들이 맛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되고 계산된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정교한 작품에 가깝구나. 그때 주방으로 들어온 의무팀 닥터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웬일로 김밥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닥터, 제가 아무래도 이 음식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닥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의 독재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손에 든 김밥 단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간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한 끼예요. 그날 오후 저는 캠프 식당에서 하비에르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 김밥을 처음 알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비에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계 친구가 하나 줬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먹어봤는데 먹고 나서 훈련하니까 몸이 진짜 가볍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찾게 됐죠.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선수 본인이 자기 몸으로 직접 효과를 느꼈다는 것. 그건 제 어떤 영양 데이터보다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고집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비에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영양사님, 솔직히 저는 영양사님 식단도 좋아요. 근데 이 김밥은 뭐랄까,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져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제가 그토록 까지던 영양 수치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 청년은 너무도 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 자체가 훌륭한 건 인정하겠어. 그런데 이게 정말 산업이라고 부를 만큼 큰 현상인가? 아니면 그저 운 좋게 입소문을 탄 한때의 화제인가? 저는 그 의심을 풀기 위해 이 김밥이 미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저를 어떤 충격으로 데려갈지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양사로서의 직업적 자존심을 걸고 이 김밥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냉동김밥이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회사가 미국의 한 대형 유통체인에 처음 김밥을 납품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초도 물량이 무려 250톤이었다고 했습니다. 김밥줄로 환산하면 약 100만 줄.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큰 회사라면 그 정도 물량은 흔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 100만 줄이 단 2주 만에 전부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2주, 14일, 100만 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약 7만 줄씩 팔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한국 음식이라고는 잘 알지도 못하던 미국 땅에서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가 다시 앞으로 당겨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김밥 한 줄로 벌어진 일이란 말인가? 저는 그 100만 줄이라는 숫자를 좀 더 실감나게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 김밥을 한 줄씩 길게 이어놓는다면 그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운동장을 몇 바퀴나 둘러야 할까?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다 보니 그 물량의 규모가 비로소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 마트의 매대 몇 칸이 아니라 거대한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이 단 2주 만에 미국인들의 장바구니로 사라졌다니.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김밥이 어떻게 그렇게 팔렸는지를 추적하다가 한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계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냉동김밥을 먹는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단 3주 만에 조회수 1100만 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멍해졌습니다. 1100만. 웬만한 나라의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김밥 먹는 영상 하나를 본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윤이 차 안에서 보여주려다만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영상 하나가 한 나라의 식문화를 움직였다던 그의 말이 이제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영상에는 댓글이 4,000개 넘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꼭 먹어봐야겠다는 사람, 마트에 가는데 아침 일찍 품절됐다는 사람. 제가 빈 매대 앞에서 봤던 그 광경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이 왜 그렇게까지 퍼졌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영상에는 단순히 김밥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어릴 적 학교에 김밥 도시락을 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며 비웃음을 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김밥을 싸주지 말라고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김밥이 이제는 미국 전역의 마트에서 없어서 못 파는 음식이 되었으니 그 감회가 오죽했을까요? 저는 그 사연을 읽으며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한 음식이 천대받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로 올라서기까지 거기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읽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미국 사람들이 이 김밥에 열광하는 건 단지 그것이 맛있고 건강해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지던 음식이 당당히 제 이름을 내걸고 주류 시장의 한복판에 선 그 이야기 자체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닐까. 저는 영양사로서 늘 숫자와 성분만을 봐왔지만 음식에는 그렇게 숫자로 잴 수 없는 이야기의 힘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하나로 100만 줄이 팔리는 음식이라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넘어 거의 집착에 가까운 마음으로 이 김밥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무역 통계 자료가 제 화면에 떴습니다. 2024년 미국이 외국에서 수입한 냉동김밥의 전체 규모는 약 4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산 김밥이 차지한 비중이 무려 29.5%.
금액으로는 1억 2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4달러짜리 김밥 한 줄들이 모여서 1억 2천만 달러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무역 통계를 거듭 확인하며 혹시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전체 4억 달러 시장에서 한국이 1억 2천만 달러를 가져갔고 그 비중이 3할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 시장 자체도 한 해 만에 28% 넘게 커진 상황이었죠. 다시 말해 파이 자체가 빠르게 커지는 와중에 한국이 그 커진 파이에서 가장 큰 조각을 베어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구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나직이 신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 옆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점유율로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 냉동김밥 시장 1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김밥은 누가 뭐래도 한국 음식인데 그 김밥 시장에서 한국이 1위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한국은 자기 음식의 종주국 자리를 데이터로, 숫자로 되찾아온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성장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한국산 김밥의 수출은 1년 만에 63.8%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1위 자리를 내준 캐나다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저는 그 대비를 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쪽은 폭발적으로 치솟고 한쪽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따라잡힌 게 아니라 추월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속도로요.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김밥 하나에 보여준 태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포장지에 자기 음식의 이름을 그대로 새겨 넣은 그 당당함. 고기를 못 넣게 되자 오히려 채소로 승부를 본 그 영리함. 당근 한 조각의 두께까지 따진 그 집요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마침내 자기 음식의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되찾아온 결과 저는 그것이 단지 운이 좋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나라의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끈질긴 의지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그 숫자들을 차곡차곡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에 4달러, 표도 물량 250톤, 100만 줄이 2주 만에 완판, 영상 조회수 1100만 회, 댓글 4천여 개, 2024년 미국 시장 점유율 29.5%, 수출액 1억 2천만 달러, 전년 대비 성장률 63.8%, 캐나다를 제치고 시장 1위. 그렇게 한 줄 한 줄 적다 보니 노트 한 페이지가 온통 김밥의 기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고작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숫자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차례로 쌓여갔습니다. 한 줄에 4달러, 100만 줄이 2주 만에, 영상 조회수 1100만, 점유율 29.5%, 1억 2천만 달러, 성장률 63.8%. 그 숫자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박힐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250톤이 2주 만에 사라졌다고. 그게 음식 하나로 가능한 일이야. 저는 빈방에 혼자 앉아 그 말을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음식을 다뤄온 전문가인 저조차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면도, 만두도, 그 어떤 가공식품도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시장을 단숨에 뒤집지는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김밥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자 처음 그 길을 연 작은 회사 외에도 한국의 여러 식품 회사들이 잇따라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큰 대기업까지 김밥 수출에 나섰고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프랑스 그리고 여러 나라로 김밥이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줄의 김밥이 길을 트자 그 뒤로 거대한 행렬이 따라붙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줄의 작은 성공이 어떻게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지를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기의 배경에는 마침 전 세계를 휩쓴 건강식 열풍과 점심값이 치솟던 시대 상황까지 맞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건강하면서도 더 저렴한 한 끼를 찾고 있었고 한국의 냉동김밥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켰던 겁니다. 저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확히 도착해야 하죠. 한국의 김밥은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한때의 유행도, 운 좋은 입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었습니다. 작은 지방도시의 직원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시작한 일이 어느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산업으로 자라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영양사로서, 한 사람의 음식 전문가로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가 처음 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린 과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작은 회사는 어느 식품박람회에서 미국 대형 유통체인의 구매 담당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가 전시 부스에서 김밥을 먹어보더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회사 대표는 그 모습을 보며 직감했다는 겁니다. 이거 되겠다 하고요. 하지만 그 직감이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이 넘는 끈질긴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수없이 견적서를 보내고 수없이 김밥을 홍보하고, 그렇게 11개월을 매달린 끝에야 비로소 첫 주문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이 그만큼 길고 깊었던 거죠. 저는 그 11개월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직원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거절당해도 다시 견적서를 보내고 외면당해도 다시 김밥을 들이밀며 버텨낸 그 시간. 저라면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권위와 경력에 안주해왔을 뿐 무언가를 위해 1년 가까이 문전박대를 견뎌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아침 도윤을 다시 불러 제가 밤새 알아낸 숫자들을 들려주었습니다. 100만 줄이 2주 만에, 점유율 29.5%, 1억 2천만 달러. 제 이야기를 듣던 도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양사님, 그걸 다 밤새 찾아보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도윤, 내가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건 김밥이라는 음식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참나라가 자기 음식을 어떻게 세계에 알리는지에 관한 이야기더라고. 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괜히 코끝이 찡하네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책상 위에 놓인 빈 김밥 포장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병미달이라 단정짓던 그 한 줄이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포장지를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졌어. 완전히 졌어. 한 줄의 가치를 못 본 건 선수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어. 그 순간 제 두 눈에 까닭모를 뜨거움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끄고 어두워진 방 안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프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김밥을 두고 선수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간식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김밥 앞에서 영양사로서의 15년 경력이 얼마나 좁고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난생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잠 못 이루던 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전이 인정하기 싫은 불편함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향한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김밥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시작점을 직접 알고 싶어졌습니다. 직원 100명의 작은 회사가 어떻게 태평양 너머의 시장을 정복했는지를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저에게 음식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리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도윤의 도움을 받아 그 김밥을 만든 회사에 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찾아 들어간 그 회사의 시작은 제 예상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부터 잘 나가는 식품 기업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2022년 그들이 한국에서 냉동김밥을 처음 내놓았을 때 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간 만든 김밥을 쉽게 살 수 있으니 굳이 얼린 김밥을 사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조차 외면받던 음식이 어떻게 바다 건너에서는 그렇게 사랑받게 되었을까? 저는 그 회사가 자리 잡은 곳이 한국의 수도 서울이 아니라 구미라는 지방도시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길이 갔습니다. 화려한 대도시도 아니고 이름난 식품단지도 아닌 곳. 그런 작은 도시의 한 공장에서 세계를 뒤흔든 김밥이 한 줄 한 줄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공장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불을 밝힌 작업장, 밥을 짓고 채소를 썰고 김을 마는 사람들의 분주한 손길, 그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서 비범한 결과가 태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마음속으로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답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을 바깥으로 돌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안 팔리면 김밥이 귀한 해외로 가자. 그렇게 마음먹은 그들은 한 식품박람회에서
미국의 큰 유통회사 바이어를 만났고 거기서부터 길고 험난한 협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따라가며 한 가지 사실에 특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김밥의 식감을 지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었습니다. 냉동김밥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식감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얼렸다 녹이면 밥알이 푸석해지고 채소는 물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밥 특유의 그 쫄깃하고 아삭한 맛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김밥을 영하 45도라는 극저온에서 순간적으로 급속 냉동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밥과 채소 속의 수분이 얼음알갱이로 크게 뭉치지 않아 녹였을 때도 원래의 식감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영양사로서 식품의 냉동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극저온 급속냉동이라는 방식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얼리는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수분이 큰 얼음 결정으로 뭉쳐 세포벽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녹였을 때 물이 줄줄 흘러나오며 식감이 무너집니다. 그걸 막으려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려야 하는데 그 순간의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잡아내는 것이 핵심 기술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정교함이 마치 한편의 과학 실험 같다고 느꼈습니다. 김밥 한 줄 뒤에 이런 과학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영하 45도라는 숫자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 데워 먹었을 때 느꼈던 그 촉촉하면서도 흩어지지 않던 밥알, 눅눅하지 않던 김의 식감.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기술 덕분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급속 냉동 덕분에 김밥의 보관 기간이 무려 12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간 만들면 하루도 못 가 상하는 음식을 1년이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저는 그 기술의 정교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특히 저는 그들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꾼 방식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미국에 고기를 수출하기가 까다로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뺐는데 그게 오히려 채식과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고기를 못 놓는다는 제약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제약을 정면으로 끌어안고 유부와 우엉이라는 새로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은 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이 김밥 한 줄에서 그 드문 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로 뭉클하게 만든 건 그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디테일이었습니다. 바로 당근 이야기였습니다. 우연히 전에 흘리듯 했던 그 말, 당근을 몇 밀리미터로 채 썰지까지 고민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근을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당근을 도대체 몇 밀리미터 두께로 썰어야 가장 맛있는지 수없이 반복해서 직접 먹어보며 시험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당근 한 조각의 두께. 그게 도대체 음식의 성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바로 그 집요함이 이 김밥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큰 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1mm의 차이에서 진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1mm의 차이라는 것을 제 일에 빗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양사로서 저는 늘 큰 그림만 봐왔습니다. 전체 식단의 균형, 경기 일정에 맞춘 큰 흐름. 그런데 이들은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사소한 디테일에서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프로와 그저 그런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리는 게 아닐까. 남들이 대충 넘기는 1mm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끈질긴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이르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1mm들을 무심코 흘려보냈을지 아찔해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을 직접 불러 모아 시식 테스트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자기들 입맛에만 맞춰 만든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게 될 사람들의 혀에 일일이 맞춰보았던 거죠. 저는 그 철저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가 당근의 두께부터 현지인의 입맛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며 한 줄의 김밥을 완성해 갔던 겁니다. 저는 그 시식 테스트 이야기를 읽으며 제가 평소 일하던 방식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지식과 경험만 믿고 식단을 짰습니다. 이게 좋은 음식이니 먹어라 하는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냈죠. 정작 그 음식을 먹는 선수들의 입맛이나 기분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정반대였습니다. 먹는 사람을 한가운데에 놓고 그들의 혀에 맞춰 음식을 다듬어 갔던 겁니다. 어쩌면 제 식단이 선수들에게 외면당하고 이 김밥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깨달음 앞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확히는 15년간 제가 부엌의 독재자로 군림하며 쌓아온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 전혀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장 까다롭고 가장 철저한 음식 전문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 사람들은 저 따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한 줄의 김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차오르면서 목구멍이 뻐근하게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당근 한 조각을 몇 밀리미터로 썰지까지 고민했다니 내가 졌어. 이건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었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그동안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도윤을 찾아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 내가 부끄럽네. 나는 평생 음식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어. 도윤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사님, 그걸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가 틀렸다는 걸 끝까지 인정 안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랬으니까.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사님이 더 멋져 보여요. 저는 그동안 음식을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열량 몇 칼로리. 그것이 좋은 음식의 전부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김밥을 만든 사람들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의 행복, 한 입의 만족, 그리고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 하비에르가 했던 그 말, 먹으면 기분까지 좋아진다던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 고향 토리노의 할머니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4시간에 졸이던 토마토 소스, 매일 아침 널어두던 생면. 그 부엌에서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것도 결국 같은 것이었습니다. 음식이란 정성이고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가르침을 잊고 음식을 그저 관리해야 할 수치로만 대해왔던 겁니다. 머나먼 한국의 작은 김밥 회사가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그 가르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그동안 적어둔 노트를 펼쳤습니다. 숫자들로 빼곡한 그 페이지 맨 아래에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음식의 진짜 가치는 저울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이다. 그렇게 적고 나니 15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어떤 고집 하나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라 오히려 후련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의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음식의 진짜 가치는 저울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이다. 15년 영양사 경력 중에 제가 적어본 가장 짧고도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펼쳐온 그 어떤 정밀한 식단표보다도 이 한 줄이 더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가만히 덮으며 머나먼 한국의 그 작은 김밥 회사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깨달음을 제 안에만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15년간 단 한 번도 식단표밖의 음식을 허락한 적 없던 제가 과연 이 김밥을 제 선수들의 식탁에 정식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결정을 앞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에게 진짜 좋은 음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프의 식당 한쪽에는 이제 새로운 메뉴가 정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한국 김밥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식단표에 올린 겁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식단표밖의 음식을 허락하지 않던 부엌의 독재자가 마침내 자기 손으로 그 철벽 같은 원칙에 새로운 자리를 내어준 순간이었죠. 처음 제가 김밥을 정식 메뉴로 발표했을 때 선수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식당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몇몇 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비에르는 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양사님, 드디어 인정하셨네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하비에르. 한 줄의 가치를 못 본 건 나뿐이었지. 그날 점심 저는 직접 김밥을 데워 선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 달 전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김밥을 두고 모여들 때 멀찍이 서서 인상을 찌푸리던 제가 이제는 그 김밥을 손수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선수들은 그런 제 모습이 신기한 듯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부엌의 독재자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그날 식당에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단순히 김밥을 메뉴에 추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기본으로 삼되 선수들의 경기 일정과 회복 주기에 맞춰 보완하는 저맘의 응용 식단을 새로 짰습니다. 한국 회사가 보여준 그 정성과 디테일을 제 방식대로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신기하게도 김밥을 식단에 넣은 뒤로 선수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팀에서 일하는 동료 영양사들에게도 이 김밥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들도 한 달 전에 저처럼 시큰둥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거였죠. 그러면 저는 빙긋 웃으며 제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핵만줄이 2주 만에, 점유율 29.5%, 그리고 당근 한 조각에 2개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동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동료들에게 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김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한 줄을 만들어낸 태도라고요. 자기 나라에서 외면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고기를 못 넣는 제약 앞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고 당근 한 조각에 2개까지 파고드는 그 끈질긴 태도 말입니다. 그 태도야말로 어떤 분야에서든 진짜 인류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저는 동료들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넘어 그것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요. 한 독일인 동료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마르코, 자네가 음식 앞에서 졌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 이건 정말 보통 음식이 아닌 것 같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를 무너뜨린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한 줄의 김밥이었어.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점이지. 저는 김밥을 식단에 올린 뒤로 작은 변화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선수들이 식사 시간을 예전보다 훨씬 즐겁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짜준 식단을 의무처럼 묵묵히 먹던 선수들이 이제는 식당에 모여 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저 영양 공급이 아니라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뀐 거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음식이 가진 진짜 힘이란 결국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는 데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 독일인 동료는 며칠 뒤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도 김밥을 직접 구해 먹어봤다며 자네 말이 맞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그랬듯 또 한 사람이 그 한 줄 앞에서 마음의 빗장을 푼 셈이었으니까요. 김밥 한 줄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에게로 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혼자 조용히 그 첫 한 입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식이라며 잔뜩 경계하던 제가 마지못해 입을 벌리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한 줄의 김밥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저를 가둬온 오만이라는 껍데기를 처음으로 깨고 나온 거였죠. 그 한 입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좁은 우물 안에서 제가 세상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 부쩍 그 작은 회사 사람들이 보여준 마음가짐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본도 화려한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줄에 김밥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직한 진심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그 진심이 결국 태평양을 건너고 시장을 뒤집고 저 같은 이방인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거칠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라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한국의 김밥 한 줄이 다시 증명해준 셈이니까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만들어진 김밥 한 줄이 멕시코 선수의 손을 거쳐 이탈리아 영양사인 저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전 세계 동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한 달 전에 저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제가 음식에 관한 한 누구보다 열린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닫힌 사람이었던 겁니다. 낯선 것을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냈고 제 경험밖의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저를 바꾼 것이 다름 아닌 가장 소박하고 가장 평범해 보이던 김밥 한 줄이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 머나먼 한국 구미의 그 작은 공장에서 새벽부터 밥을 짓고 채소를 썰던 이름 모를 사람들입니다. 당근 한 조각의 두께를 두고 밤새 고민하던 그들의 집념이 결국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고 저처럼 콧대 높은 전문가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은 그 비범한 정성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김밥을 두고 그저 간식일 뿐이라고 말하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한 줄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세계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가장 평범한 한 줄이 가장 비범한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담은 정성은 언어도 국경도 뛰어넘어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 그것이 이 작은 김밥 한 줄이 저에게 가르쳐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